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입니다. 아마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지금 화면 앞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느꼈던 어떤 순간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건 준비되지 않은 하루하루가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일입니다. 몸이 조금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멀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날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집이 불편하면 하루가 불안해지고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 삶의 자유가 사라지죠. 그래서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마지막 황금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노후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온전히 자신을 지키며 하루를 단단하게 살아내고 어떤 이는 사소한 문제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나쳐온 그러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7가지의 핵심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이 7가지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게 만드는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삶을 다시 밝히는 지혜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몸이 약해져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어드니 몸이 더 빠르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자립은 노년의 모든 자립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힘입니다. 걸을 수 있는 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몸, 병원이나 시장에 혼자 다녀올 수 있는 몸. 이 단순해 보이는 일상적 능력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저는 얼마 전 78배 김연수 어르신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수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60 넘어서는 허리 디스크까지 겹쳐 삶이 크게 위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나이 들어 몸이 약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을 체념처럼 대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고 밖에 나가는 날은 한 달에 3-4번 정도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건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심부름을 부탁하러 아들이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엄마, 이제 밖에는 혼자 다니기 힘들지? 라는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이 마음을 깊게 후벼 팠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연수 어르신은 나는 언제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존엄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걷는 것.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그저 몸에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길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10분이 5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15분, 석 달이 지나자 20분을 걷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과하게 운동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단지 꾸준히 몸을 깨웠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의사들 역시 말합니다. 인간의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한다고. 60, 70, 80을 지나도 근육은 만들어지고 체력은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체 자립은 단기간에 얻는 성취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 쌓여 만들어내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신체 자립은 곧 생활 자립이라는 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요리를 하고 씻고 정리하고 약을 챙기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지면 모든 생활 기능이 줄줄이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큰 병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 생활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져
작은 일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체 자립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자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고 다 불편한데 지금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반론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는 늦어지고 젊을 때처럼 빠르게 힘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젊을 때처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작은 능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무너지고 아주 조금이라도 하면 몸은 버티고 회복합니다. 5분 걷는 것, 계단 한 층만 오르는 것, 손으로 수건 짜는 힘을 기르는 것. 이 작은 동작들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연수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지금 와서 바뀌겠어? 라는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작은 성취를 얻게 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이 말에는 노년의 신체 자립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신체 자립은 몸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미래의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들고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둘째, 매일 짧게라도 걷기 루틴을 넣는 것. 셋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주 작은 근력 자극을 주는 것. 넷째, 혈압과 혈당, 복용약을 스스로 체크하는 기본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 이 네 가지만 갖춰도 몸은 버티고, 버티면 마음이 버티고, 마음이 버티면 삶이 다시 열린다는 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 자립은 화려한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조용한 결심 하나,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마음을 세우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서 자립, 즉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전처럼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 깊은 고요 속에서 마음이 툭 하고 가라앉을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정서 자립은 외로움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스스로를 달래고 세울 수 있는 마음.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고독해지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얼마 전 74세 박은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몇 해 전에 떠나보내고 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은선 어르신은 삶이 갑자기 비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식탁은 늘 한자리만 차지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흔했고 손주들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가면 집안에 더 큰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인 이 시간이 이렇게 아프기만 할까? 이 시간을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먼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이 한 줄로 시작했지만 며칠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새로 산 식물이 좋아 보였다. 오랜만에 들은 노래가 옛 기억을 깨웠다. 해가 질 때 창문에 들어오는 빛이 예뻤다. 이 작은 기록들은 어느새 은선 어르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채우는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서 자립의 핵심은 거창한 심리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마음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당연히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흔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흔들림 없는 노년은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정서 자립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의 삶이 초라해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다른 인생, 다른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교는 남을 보며 나를 잃는 일이고, 정서자립은 나를 보며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은선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문제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손주들과 자주 여행도 다니고, 자녀가 옆에서 챙겨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난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선아, 나는 내가 부러울 때도 많아. 너처럼 내 일상을 너만의 속도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 인간관계의 질과 감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정서자립에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오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물처럼 흘려보내야 쌓이지 않고, 슬픔도 말로 적어내면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하루 안에 감정을 소화하는 힘을 기르면 마음은 금방 회복됩니다. 둘째, 내 삶을 스스로 표현하는 작은 시도들입니다. 좋아하는 옷차림을 해보는 것, 집안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꾸미는 것, 오래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것. 그 어떤 것도 사치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정서적 자산입니다. 셋째, 나를 이해하는 문장 한 줄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 이 한 줄만 있어도 마음은 금방 가라앉고 안정됩니다. 정서자립은 누군가의 위로보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반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외롭고 사람 안 만나면 더 마음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람에 의존한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서자립은 사람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인간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은선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 말은 정서자립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람과의 시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서자립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노년의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감정이 무너지지 않으니 몸도 다시 활기를 찾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하루가 고요하면서도 힘있게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단한 몸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었다면 이제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집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노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섭니다. 집은 우리의 기억이 깃든 장소이고 매일의 감정이 흘러가는 통로이며 무엇보다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싶은 터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양원으로 가는 이유는 큰 병이나 거동의 마비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이유, 그러니까 집에서의 작은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때문입니다. 방바닥의 미끄럼, 어두운 복도, 높게 쌓아둔 물건들, 약한 손잡이 하나가 사람의 자립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집은 선택이 아니라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79의 이정복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어르신은 평생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강단 있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겨울 욕실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해 병원에 실려가야 했고 그 뒤로는 외출도 줄고 움직임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제는 요양원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집인데 평생 살아온 곳인데 이걸 떠나야 한다고?
사고보다 더 큰 충격은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복 어르신의 인생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물리치료사가 사고의 이유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집이 위험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 말이 전환점이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집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세면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주방에 무거운 물건은 낮은 선반으로 옮겼습니다. 복도에는 센서 등을 설치해 밤에도 어둡지 않게 만들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었습니다. 이 변화는 대단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작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조금 고쳤을 뿐인데 몸이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몸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집이 어르신을 받아주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골절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주로 화장실, 주방, 침대 옆, 그리고 현관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삶을 큰 틀에서 흔드는 것은 이런 작은 안전사고들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러다 자립이 무너지면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즉,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은 요양원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전한 집은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집의 안전 수준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손잡이 하나, 조금 더 밝은 조명 하나, 걸리지 않는 낮은 턱 만들기, 자주 쓰는 물건을 높은 곳이 아닌 가슴 높이에 두기, 무거운 물건은 바닥 가까운 곳으로 내려놓기, 미끄러지기 쉬운 카펫 대신 바닥 고정형 매트 사용하기. 이 단순한 요소들의 조합만으로도 집은 위험한 공간에서 나를 지켜주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정복 어르신 역시 집을 정비한 뒤로는 삶이 놀랍도록 안정됐습니다. 집의 구조가 바뀌니 행동 패턴도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 마음도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집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노년의 주거 자립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내 집은 오래돼서 손볼 데가 너무 많아.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지만 직접 사례들을 살펴보면 집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딱 세 부분만 바꾸는 것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욕실과 화장실. 둘째, 침대 주변. 셋째, 주방 동선. 이 세 곳만 안전하게 해도 노년의 안전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즉, 전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주 머무르는 세 곳부터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집의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기능을 넘어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빛이 잘 드는 집, 환기가 되는 집, 정돈된 집, 손 닿는 곳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집은 마음의 불안을 줄이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안전해지는 만큼 마음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정복 어르신은 집을 정비한 후 달라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내가 스스로 만든 집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나를 살게 해요. 이보다 더 정확한 주거 자립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집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책임을 가집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갈 곳입니다. 안전한 집을 만드는 일은 노년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대책입니다. 이제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집까지 안정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많고 적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돈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립의 핵심은 금액이나 재산 규모가 아니라
돈을 쓰는 주체가 나인지 누군가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은 노년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힘이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이 주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돈은 오히려 내 삶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76의 윤명준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명준 어르신은 젊을 때 매우 검소했고 평생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거의 맡겨두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지, 통장은 저희가 대신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말들이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듯 했고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 같아 안정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사려 할 때에도 이거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계좌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니 내 돈인데도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비를 쓰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고 필요한 지출이 생겨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준 어르신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딸이 어르신 통장에서 본인 개인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준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손에서 돈의 흐름이 사라졌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다시 되찾기 어렵고 돈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경제적 자립을 되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들. 이 항목들만 정리해도 매달 새어나가는 돈이 크게 줄고 그만큼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큰 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한 지출 관리 그리고 욕심 없는 투자 태도가 노년 경제의 기본입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대부분 위험하며 특히 노년층은 사기 범죄의 최우선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명준 어르신도 한때 이런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친한 지인이 안전하면서 고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이라며 소개해 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막아서 상황은 무사히 끝났지만 어르신은 그 일을 겪으며 경제적 자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 내가 돈의 주체일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경제적 자립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장을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분리해 관리하면 지출과 자산 흐름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험과 각종 자동 결제 항목이 과도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을 정리하면 매달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셋째,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은행 잔고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내가 승인하고 지출 내역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경제적 주체성이 유지됩니다. 넷째, 누가 대신해주는 시스템을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도움과 의존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걸 다 혼자 챙기기 힘들어. 누가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 맞습니다. 도움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되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유지해야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회복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명준 어르신은 통장과 지출 흐름을 다시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같은 돈으로 사는 건데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 삶을 내가 꾸린다는 느낌이 다시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노년 경제의 본질입니다. 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힘이 견고해지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더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의 자립이 채워졌다면 이제 바깥 세계와의 연결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에도 어떻게 희미하지만 끊기지 않는 사회적 연결이 삶의 안정을 지켜주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전화만 하면 만날 사람이 있었고 밥 한 끼 먹을 친구도 언제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드문드문해지고 모임도 부담스러워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관계가 얇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것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는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고 마음이 상해도 오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삶의 리듬과 활력이 연결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73세 조문희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문희 어르신은 젊을 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친구 모임에서도 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전업주부가 되고 아이들이 다 성장해 집을 떠나고 남편까지 먼저 떠난 후 하루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열어도 밥맛이 없고 누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부른다고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한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인사가 문희 어르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사람과의 연결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그날 이후 어르신은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어르신뿐 아니라 공원 관리하는 직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아주머니, 같은 시간에 걷는 60대 남성. 짧은 인사가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누군가 집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지만 이 가벼운 연결들이 문희 어르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산책길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밝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누구와 깊게 얽힌 건 아니지만 이 작은 연결들이 내 마음의 등불이 됐죠.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노년의 정서 안정은 넓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볍지만 지속되는 얇은 연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 동네 가게에서 오늘도 오셨어요? 라고 묻는 짧은 말. 마트에서 종종 마주치는 직원의 밝은 얼굴. 이 작은 접점들이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의 핵심은 깊이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얇은 연결로 삶의 틈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문희 어르신처럼 억지로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인사 몇 개만 있어도 삶의 균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사 나눌 사람도 없어. 동네 모임도 나랑 안 맞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 이 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은 반드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의 작은 활동, 도서관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취미 모임, 동네 체육센터,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의 다른 형태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번 외출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행위 그 자체도 사회적 접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접촉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마음의 방향을 잡으며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고립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면 몸도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 산 전체가 빠르게 위축됩니다. 그러나 작은 연결이라도 유지하면 감정이 흐르고 몸이 움직이고 하루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문희 어르신은 결국 지역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저했지만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장소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깊이 친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게 했어요. 이 한마디는 노년의 사회적 연결을 설명하는 최고의 문장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삶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삶에 리듬을 주는 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불빛,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집과 돈이 안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이 삶에서 어떤 정리를 해야 하는지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연결이 삶의 외연을 지켜준다면 다음은 내 삶의 안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삶을 가볍게 하고 남은 시간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삶의 정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 멀었는데 뭘 그렇게 미리 준비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정리해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건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삶의 정리는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주고 오래된 감정을 비워내고 해야 할 일을 지금으로 당겨오며 마음과 일상을 가볍게 만드는 일. 이 정리의 힘은 노년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킵니다. 78배 김복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복래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물건들 속에서 복래 어르신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물건을 치우면 남편과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 시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집 전체가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방문해 집안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 물건들이 엄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복래 어르신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남편의 오래된 코트를 꺼내 손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나에게 이 무거운 마음 그대로 살라고 할까? 그 순간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준 사랑만 남기고 감정의 짐을 보내주자고. 복래 어르신은 남편의 물건 중 의미 있는 몇 가지를 하나의 상자에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깨끗이 정리했고 집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뿐 아니라 마음까지 환해졌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삶의 정리는 이렇듯 정리된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정리는 물건뿐 아니라 감정의 정리, 관계의 정리, 삶의 우선순위 정리까지 포함됩니다. 먼저 감정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말을 삼킵니다. 고마웠던 말, 미안했던 말, 표현 못한 감정들.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무게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단단한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덜어낼 말은 덜어내고 전할 말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의 정리가 끝나면 마음에서 오래된 매듭이 풀리고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관계의 정리입니다. 노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 언제나 나만 주는 관계,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유지한 관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비워내면 삶의 공기가 바뀝니다. 남은 관계들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감정이 고요해지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선택 정리입니다. 유언장, 연명의료 의향서, 재산 정리 같은 문서 작업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나중까지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미뤄두면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지만 정리하는 순간 깊은 안정이 찾아옵니다. 정리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준비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정리까지 하라고? 감정도 정리해야 해? 너무 어렵다. 하지만 삶의 정리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적고, 하나를 꺼내 이야기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삶의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표정부터 변합니다. 공기가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리가 끝나니 나를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이제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안전한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회복되었고 삶까지 정리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 모든 것을 지켜내는 마지막 힘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궁극의 자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힘은 결국 마음의 상태, 즉 평온입니다. 건강도, 돈도, 집도,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노년의 평온은 외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리는 내면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삶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으며 몸이 약해져도 마음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76의 오지연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지연 어르신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온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갈등, 자녀와의 의견 차이, 그리고 몇 번의 건강 문제까지 겹쳐 어르신의 마음은 마치 얇아진 유리처럼 쉽게 금이 갔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 나이에 아직도 마음이 이래서야? 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지연 어르신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소한 의견 충돌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날 아들은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며칠만 연락하지 말자. 감정이 가라앉고 이야기해요. 아들은 단지 시간을 갖자는 의미였지만 그 말이 어르신의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밥맛도 떨어지고 말문도 닫혔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존재였나? 그 순간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했구나. 내 마음은 내가 돌보는 건데. 이 깨달음이 지연 어르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어르신은 먼저 감정을 붙잡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면 종이에 한 줄 적고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10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저 기다려주면 평온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평온의 핵심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감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파도이며 그 파도를 억지로 막을 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것, 이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지연 어르신이 시작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자주 찾아온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비교는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른 길을 걷고 각자 다른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존재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복잡한 감사가 아닙니다. 식탁 위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산책길에서 마주친 작은 바람. 지연 어르신은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하루에 3가지씩 적었습니다. 감사할 걸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주변엔 이렇게 많은 빛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일이었어요. 그 말에는 평온한 사람만이 갖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쌓아가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하루 10분의 고요한 시간 갖기. 둘째,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만들기. 셋째, 말을 천천히 하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 넷째, 억지로 애쓰는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 다섯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이 모든 것이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놓아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평온해지고 싶은데 나이가 드니 걱정이 너무 많아.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바쁘고 미래가 불안해. 맞습니다. 평온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잠시 쉬고, 감정이 흔들리면 나를 다독입니다. 이 작은 기술이 삶을 지켜줍니다. 지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았거든요. 이 말은 노년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몸을 지키는 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힘,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돈을 지키는 힘, 사람과 연결되는 힘,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힘까지. 이 모든 힘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평온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깊이가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을 갖춘 사람의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은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자립들이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빛나게 만드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성공도 다른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열고 마음이 다치지 않으며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남은 시간 속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바람을 이루는 힘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자립에 담겨 있습니다. 몸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정서는 나를 지탱하게 하고, 집은 나를 안전하게 하고, 경제는 나에게 선택권을 되돌려주고, 연결은 나를 외롭지 않게 하고, 정리는 나를 가볍게 하고, 평온은 나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 7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자라는 내 삶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안정되고, 집이 안전해지면 움직임이 늘고, 경제가 정리되면 불안이 줄고, 삶이 정리되면 감정이 가벼워지며, 평온을 얻으면 다시 또 몸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은 하나의 원처럼 연결되어 당신의 노년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토대가 됩니다. 노년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지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지만 모두가 잘 늙는 것은 아닙니다. 잘 늙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은 오늘의 작은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걷기 10분을 늘리는 일, 오늘 누군가와 밝게 인사하는 일, 불필요한 감정을 하나 내려놓는 일, 집안에서 위험한 곳 한 군데를 바꾸는 일이 내일의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단한 마음 하나, 작은 실천 하나,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조용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계절이 두려움이 아닌 안정과 기쁨, 그리고 깊이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앞으로도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